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주치 건강스페셜의 성형외과 전문의 민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약박사 정은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기능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노안과 비슷하게 점점 시야가 흐리게 보인다면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고 있던 백내장이 최근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30, 40대 젊은 층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내장이 왔다면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렌즈에 대해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운동 부족, 불편한 신발 등으로 인해 몸의 중심인 척추가 무너지고 있는 현대인들. 척추의 불균형은 목이나 허리, 골반의 통증은 물론이고 디스크나 편두통, 비만까지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100세까지 튼튼한 척추를 위한 처방전,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보시죠. 네, 건강 스페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겁니다. 도움 말씀 주실 유영석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도움 말씀 주실 유영석 원장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목이나 허리 통증으로 한 네. 번쯤은 고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고 이제 허리야 이런 것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뿐만 네. 아니라 굉장히 어린 분들한테서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운동량은 부족하긴 한데 오래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체의 대들보인 척추 건강에 네. 좀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또 진료를 하다 보면 목이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네. 원장님도 사실 수술 많이 하니까 목 아프시긴 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맨날 실제로 아파요. 특히 맞아요. 목이요. 네, 2017년 한 해만 하더라도 목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의 수가 무려 93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네. 5년 새에 약 1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네. 겨울에는 운동 안 하시다가 네, 맞아요. 갑자기 몸을 무리하게 쓰시면서 음. 척추를 상하시는 분들이 네. 또 늘어나신다고 그러세요. 네, 자 그럼 누구에나 발생할 수 있는 목과 허리 통증.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위가 아프면 통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유영석 원장님, 의학적인 통증에 포함되는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다, 저리다, 기분 나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세계 네. 통증학회에서는 통증의 정의를 아프다라는 개념보다는 불쾌한 경험이라고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통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이상을 나타내는 경계 신호입니다. 통증을 처음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 주의력 감소나 집중력 감소, 그다음에 수면 장애, 우울증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료야말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웰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는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시나요? 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척추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시면 예전에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아니면 넘어져서 그래, 그런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20대, 30대에서 목,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현대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목이나 허리 쪽 건강이 많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면은 뭐 목을 60도 정도 기울였을 때는 27kg의 하중이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척추 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또 수치 그래프로 또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해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는 2014년도에 189만 명에서 195만 명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109만 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에서는 특히 50대에서 척추 허리 디스크 환자가 점차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또 허리 디스크는 여성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긴 하네요. 근데 네. 보통 연령대별로 척추 질환의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화인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젊은 세에도 생활 습관이라든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연령대별로 어떻게 취약한 척추 질환이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연령별로 척추 질환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10대에서는 청소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척추 측만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 척추 측만증이 10도 이상 많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친구들이 10%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이러한 척추 측만증의 원인은 특별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1, 2년 동안에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량도 줄고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 척추 측만증 환자들이 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허리를 굽었을 때 등 높이가 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골반 높이가 차이가 나거나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 30대로 넘어가면 최근에 목,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점차 목, 허리 쪽으로 통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젊은 목, 허리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특별히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40대, 50대로 넘어가면 이러한 과정 중에 노화라는 과정이 같이 동반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다시 구조적으로 공간이 작아지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오래 못 걷는다는 등가의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60대, 70대로 넘어가면 노화의 과정이 더 진행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척추 골절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초기에 골다공증을 진단하여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러한 골절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혹시 허리는 좀 어떠세요? 원장님 허리는 편안하세요? 저는 허리는 그래도 목보다는 덜 괜찮은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척추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젊은 연령대에도 생긴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원장님, 다양한 이런 척추 질환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척추 건강을 많이 무너뜨리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척추는 신체의 기둥입니다. 네. 우리가 화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척추를 보다 보면 두개골에서부터 척추 골반까지 척추가 그 균형을 잡아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균형이 틀어졌을 경우에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네. 과거와 달리 현대인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자세들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비스듬한 자세로 기대어 있거나 아니면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오래 걷거나 아니면 장기간 한 자세로 서 있거나 또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할 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러한 균형들이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네. 다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척추의 균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네.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균형을 바로잡아져 있는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골반뼈가 앞으로 나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골반뼈가 뒤로 간 네. 이런 것들이 척추의 균형들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목이나 허리 쪽 디스크 증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장 균형감이 있는 S자 커브는 이제 S자 쪽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이상적인 척추의 S자 커브를 이렇게 유지하려면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특히 앉아 있을 때 저희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옆으로 쭉 핀 다음에 특히 턱을 몸 안으로 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자세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앉아 있을 때도 컴퓨터 볼 때도 꿋꿋한 자세가 아무래도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네. 특히 허리를 기댈 때는 등받이에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옆으로 기대는 것보다는 등받이에 기대는 것이 좋고요. 허리를 뒤로 130도 정도 뒤로 등받이를 기대게 되면 척추에 들어가는 압력 자체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가 문제가 좀 있는데요. 바닥에 앉아 있게 되면 골반뼈가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일자 허리가 되는데 일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하중을 조금 더 많이 허리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허리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어깨와 허리를 이게 좀 바르게 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네. 사실 1, 2분 정도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가도 네. 또 다시 또 이렇게 구부러지고 네. 이런 자세가 생기긴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유영석 원장님은 좀 자세가 굳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저도 환자들한테 매번 자세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그 자세를 저도 앞에서 바로바로는 하지만 또 환자가 없을 때 아니면 쉴 때는 저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바른 자세와 편안한 자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자꾸 바른 자세를 많이 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쉬운 건 아니었네요. 네. 네. 척추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추, 목뼈서부터 요추, 허리까지 신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좀 더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위쪽에 있는 경추부터 원장님 어떤 경우에 이런 경추가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목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저희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목이 앞쪽으로 1cm 정도 앞으로 나가면서 목의 하중이 2에서 3kg 정도 하중이 증가됩니다. 즉 목이 점점점 컴퓨터 안으로 몸이 쏠려 들어가면서 몸에서 느끼는 하중은 15kg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네. 경우에는 몸에서 목, 어깨 쪽 근육이 많이 긴장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등 통증 그리고 두통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 네. 다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목이 일자목, 정상적인 목보다는 거북목이 목 앞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거북목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찌뿌둥하거나 아니면 네. 목을 돌릴 때 통증이 있거나 항상 목이 무거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을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왼쪽부터 정상적인 목은 C자 커브를 갖고 있는데요. 일자목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딱 일자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거북이 생각하시면 알 수 있듯이 거북목은 목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몸에서 느껴지는 하중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상이 목 디스크나 목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자목 때문인지 거북목 때문인지 또는 디스크 때문에 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목이 아프신 분이 어깨 통증으로 잘못 알고 오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어깨 통증인데 목 디스크라고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는 목을 뒤로 하고 아픈 쪽 목으로 향했을 때 목이나 어깨 쪽, 팔 쪽으로 통증이 온다면 목 디스크에 목 디스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경추신경 자극 검사라고 하고요. 네. 또한 침해지면 주로 어깨와 날개 쪽지에 통증이 생기는데 심한 경우 팔을 머리 위로 돌리면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통증이 줄어듭니다. 심한 환자들은 병원에 들어올 때 손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삼각근 쪽에 통증이 생기는데요. 옷을 벗고 입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또한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웠을 때 통증을 느끼고요. 손이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네. 아프면 네. 팔을 들고 자기도 하거든요. 좋은 방법인가요, 이게? 디스크가 아닌가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음. 이렇게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네, 목 통증은 오래 방치하면 목이나 어깨,
허리의 측만증이나 네.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목 통증은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으로 대부분 통증이 줄어드는데요. 네. 이러한 목의 통증을 오래 방치했을 때는 잘못된 자세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목이나 허리 디스크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특히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허리 디스크도 초기에는 목 통증의 치료랑 비슷합니다. 즉,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특히 2,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런 통증에서도 계속 이렇게 쉬어도 통증 계속된다면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주사 치료는 인대 강화 치료라든가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주사, 또한 신경이 부어 있는 걸 가라앉히는 신경 주사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증에도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 우리가 진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증상이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엑스레이상에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MRI를 찍게 되면 저런 식으로 디스크가 보이게 됩니다. 네. 엑스레이에서 디스크가 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본연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주사 치료에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경추 신경 서형술이라든가 수액 감압술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목 디스크 영상 진단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가 쉽긴 하긴 한데요. 그래도 말씀해 주신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인 신경 성형술과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수액 감압술을 보게 되면요.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쪽으로 저희가 특수한 카테터를 넣게 됩니다. 저 카테터 끝에는 특별히 열이 나오는 플라즈마 열이 나오는 특수한 그 카테터인데요. 그 열이 나와서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수액 감압술의 가장 큰 네. 특징입니다. 네. 수액 감압술로 디스크가 눌려 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저림이라든가 목 어깨 쪽 통증이 많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목과 목 디스크의 신경에 있는 부분들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신경 성형술은 목 뒤쪽에서 저희 그림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영상이 쭉 그 카테터가 들어가서 저희가 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약물이 들어가면 저희가 부어 있는 신경이라든가 디스크와 신경 사이 공간을 약물로 넓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국소 마취만 시행할 수 있고요. 또한 흉터와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시술 후 회복이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고 네. 시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습니다. 네. 또 시술 당일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고령이거나 당뇨나 혈압 등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이러한 비술적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수술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이 아주 좀 편하게도 할 수 네, 있네요. 수술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네.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좀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척추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비수술 치료 후에도 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긴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러한 시술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특히 네. 여성분이나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네. 꾸준한 스트레칭과 목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해서 재활적인 부분으로 다른 우리가 해결 안 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목이 아프신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네. 바로 베개의 선택일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저희가 요즘에 광고 보면 네. 목의 커브를 잘 유지해주는 네. 라텍스 베개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왜 꿀잠, 네. 숙면을 네. 취하게 해주는 그런 기절 베개 네, 이런 기절 제품들도 베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 이제 누웠을 때 사실 건강하게 누워서 자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네, 우선은 베개는 저희가 편한 베개가 맞습니다. 우리가 광고가 비싼 베개들도 여러 가지 광고들이 특수하다고 해서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누웠을 때는 베개 높이는 한 8cm 정도, 그다음에 옆으로 누웠을 때는 한 10cm 정도 몸이 편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저희가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높은 베개를 베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소파에서 팔걸이에다 누워서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네. 부분들은
목의 하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요추, 허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허리 쪽의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렇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 안 좋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는 전 인구의 90%가 살면서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10%만이 치료가 필요한데요. 허리는 통증도 잘못된 자세와 그다음에 안 좋은 작업 자세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물렁뼈가 튀어나온 거를 저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엉치나 골반 쪽, 다리 쪽으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모두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것은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리 디스크 환자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다음에 도수 치료 등으로 통증이 많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도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인대 강화 치료나 척추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 그다음에 신경 부어 있는 걸 가라앉혀주는 주사 등을 시행합니다.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적인 부분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척추 네. 시술에는 저희가 신경 서용술이나 추간근 풍선 확장술, 수액 감압술, 내시경 감압술 등이 있습니다. 네, 이거 허리의 디스크도 MRI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MRI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네, 네. 척추 엑스레이랑 MRI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상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MRI를 찍었을 때는 디스크가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보이는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과 허리 통증의 시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긴 한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면 조금 더 이해가 네. 수월할 것 같은데요. 네.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신경 성형 추간근 풍선 확장술입니다. 좁아져 있는 신경관 자체를 특수한 카테터로 풍선을 만들어서요. 공간 자체를 넓혀주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보실 거는 수액 감압술인데요. 수액 감압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특수한 카테터로 열을 가해가지고 네. 나와 있는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디스크가 아주 큰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디스크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저희가 잘라내서 그 사이를 레이저나 플라즈마 열로 가다듬어서 디스크의 크기를 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런 비수적 치료가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커버할 수는 없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이런 비술적 치료에 해결이 안 되거나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술적 치료 말고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김현정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신의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치아주치 김현종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꾸 입술에 침을 바르거나 입술 모서리가 하얀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입안에 침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입안에 침이 부족하면 병원에서는 구강건조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구강건조증은 임상적으로 왁스를 1분간 심었을 때 모이는 침의 양이 분당 0.1ml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음식 섭취가 힘들고 혀나 입술에 균열이 나타나며 충치와 잇몸 질환이 늘어나고
특히 구취가 심해질 수 있는데요. 침은 입안의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고 타액의 소화 효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구강세균을 조절하는 완충 작용과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침 분비가 기준치에 하라면 원인을 밝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침이 줄어들까요? 먼저 입속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혀 및, 턱 및 볼에는 큰 타액선이 있고 입술과 볼에 작은 타액선이 있습니다. 타액선에 염증이 있거나 타액선이 나오는 관이 막히면 침이 줄어들게 되죠. 갑자기 혀 밑이나 볼이 뻐근하거나 부풀면 타액선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침샘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특수한 방사선 사진을 통해 항생제를 투약하거나 타액선 관을 넓히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의 영향으로 눈물과 침이 마르는 쇼그렌 증후군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복적인 음주나 흡연,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분들, 입을 벌리고 자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신경성 약물도 입안의 침 분비를 줄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우울제와 같은 약을 정기적으로 투약할 경우 약 10에서 20% 정도에서 구강 건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강 건조증이 전신 질환에 따르는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은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건조증 치료법을 알아보면요. 필로카핀이라는 약물을 하루 3번 투약하여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1시간이 지나면 자극이 극대화돼서 2~3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되지만 3개월 이상 투여해야 구강 건조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활요법으로는요. 무설탕 껌을 씹거나 인공 타액을 사용하거나 침 분비를 촉진하는 치약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평소 물이나 우유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은 구강뿐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작은 샘입니다. 누구나 가벼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 김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매주 이 시간이 좀 많이 기대되긴 하는데요. 네. 오늘은 또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구강건조증이 사실 치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런가요?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입이 네. 좀 바짝바짝 마르는 네, 느낌이 저도 들긴 지금 하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이제 물을 좀 마시고 또 이제 양치질 잘하게 되면 구강건조증이 예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저희는 두 번째 주제를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이경식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경식 원장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 또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있죠. 네, 바로 백내장입니다. 네. 안과 전문 이경식 원장님과 함께 오늘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백내장 수술 빈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네. 백내장 역시 노년 인구에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는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이 되었습니다. 네. 2018년도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33개의 주요 수술 통계를 내보았더니 네. 백내장 네. 수술이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네. 네, 2018년에 약 55만 건의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네. 2016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제공해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와. 990건 정도의 백내장 네.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예, 2012년부터 6년 연속 지금 백내장 수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백내장 수술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된 수술이 되었고 백내장이 노년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말을 해도 무리가 아닐 듯 싶습니다. 실제로 백내장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인구 10만 명당 992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100명당 1명꼴로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네. 높은 비율이긴 하네요. 굉장하네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백내장은 또 노안과 좀 차이가 있는 질환이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노화가 되면서 백내장이 생기기 때문에 노안과 백내장을 좀 혼동하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백내장은 우리 눈에서 원래는 맑고 투명해야 되는 수정체가 노화나 자외선 등에 의해서 단백질 변성이 나타나면서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고요. 네. 노안과 백내장을 제가 카메라로 좀 비유를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사진을 잘 찍으려면 포커스를 일단 잘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멀리 볼 때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 볼 때 포커스가 잘 안 맞는 게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리 포커스를 잘 맞춰도 카메라의 렌즈가 혼탁하면 그 역시 또 뿌옇게 상이 맺히기 때문에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멀리도 가까이도 뿌옇게 보이는 것이 이제 백내장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 멀리 볼 때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맑은 상이 보이지만 백내장 환자분들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화면처럼 뿌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백내장으로 시야가 뿌얘지면 컴퓨터 화면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라든지 네. 일상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백내장이 의심이 될 때 네.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백내장 환자분들이 일단 느낄 수 있는 증상에는 뿌옇게 세상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햇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햇볕을 볼 때 굉장히 눈이 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분간이 안 될 수가 있고 돋보기 끼시던 분들이 평소에는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를 껴야 잘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 잘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백내장이 원인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또 색깔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았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사물이 겹쳐 보이면 그 역시 백내장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 좀 어르신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안경을 벗으면서 너무 잘 보였다 하실 때가 있거든요. 좋아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노인이야 이제 노화에 의해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은 분들한테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원인이 뭐 자외선 때문일까요? 예, 자외선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백내장 유발 요인을 많이 접하게 되는 환경이 자외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직업군에 따라서도 외부 활동이 많은 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던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외선 노출이 많기 때문에 백내장이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자외선 말고도 요즘 남녀노소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블루라이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백내장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 이제 아토피가 있는 환자분들, 네. 또 포도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전신 질환 있는 분들에서도 또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도 백내장이 젊은 나이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도 젊은 나이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주의 깊게 관심 가져봐야 될 질환인 것 같네요. 네. 근데 백내장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수술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사항들만 상상해봐도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치료를 미루게 되면 훨씬 더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불편함을 떠나서 또 백내장을 치료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요. 아, 상태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가 네. 있겠는데 음. 백내장을 너무 늦게 하면 네. 수술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는 건 좀 좋지 않겠고요. 예. 또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진행하다 보면은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백내장이 노령 인구에서 많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이제 낙상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아마 주위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낙상을 하셔서 급격히 건강을 잃으신 맞아요. 분들을 막 네. 보셨을 거예요. 음. 이 노인분들이 이제 밤에 특히 화장실 가신다고 네. 하시다가 발을 헛디드셔서 낙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특히 시력이 좋지 않으시면 백내장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너무 건강을 잃기 전에 늦기 전에 백내장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백내장으로 확진이 되면 곧바로 수술을 해야 되나요? 만약 진단 받았을 당시에 백내장이 초기 상태라면 네. 바로 수술하실 필요 없이 아. 약물 치료 같은 도움을 받아서 예. 좀 진행을 늦춰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약물 치료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백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을 거쳐야 됩니다. 예. 네, 원장님 그러면 수술 시기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수술 시기는 쉽게 생각해서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데 불편감을 느끼실 때 음. 백내장 수술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의 그런 주관적인 증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과 의사들은 이제 백내장이 잘 익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과일이 잘 익듯이 네. 어느 정도 백내장이 진행했을 때 수술하는 것이 수술도 더 쉬워지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네. 의사와 상담하시고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면서 의사와 수술 날짜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떤 질환이든지 결국에는 전문의가 잘 상담해서 이제 검진받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안과 질환은 특히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받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 자료를 보시면 네. 이제 수정체 겉에는 이렇게 캡슐이라는 아주 얇은 조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캡슐에 동그랗게 뚜껑을 열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캡슐 안에 담겨져 있는 수정체 유화술이라는 그 기계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부수고 흡수시켜서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고요. 네. 그 제거된 수정체 공간 안에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면 수술이 네.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이 수술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수술은 한 15분에서 한 30분 예. 정도 사이에 보통 끝나게 되고요. 네. 부분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고, 아. 네. 환자분들 눈 상태에 따라서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면서 하게 되고 아. 한쪽만 백내장만 있는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다고 이제 백내장 수술은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또 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네, 하겠는데요. 짧게 끝나는 수술이네요. 예. 원장님 그렇다면 네.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네. 그 인공 수정체 렌즈 네. 그 종류도 선택을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음. 이제 우리 눈에 들어가는 인공 수정체 종류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크게 구분해서 단초점 렌즈가 있고요. 네.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어떤 렌즈를 넣을지는 환자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고 네. 또 다초점 렌즈를 할 수 있는 눈 상태인지 망막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수술 렌즈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단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멀리나 가까이가 한 군데만 포커스가 잘 맞도록 고안된 렌즈인데 네. 이것은 보험이 적용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하지만 가까운 거 볼 때는 돋보기 안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 아. 네. 그리고 노안이나 난시를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다초점 렌즈는 멀리, 가까이 또는 중간 거리가 여러 가지 포커스가 다 맞도록 저절로 아. 고안된 렌즈인데요. 네. 따라서 노안을 극복할 수가 있고 네. 난시도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음.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맞춤 초점 백내장 수술 렌즈의 종류도 또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류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예. 이중 초점 렌즈, 그다음에 음. 연속 초점 렌즈, 네. 삼중 초점, 사중 초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네요. 네, 좀 다양하죠. 네. 이중 초점 렌즈는
멀리 원거리와 근거리의 포커스가 잘 맞도록 보완이 된 렌즈인데 중간 거리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연속 초점 렌즈는 원거리에서부터 초점이 끊기지 않고 연속돼서 근거리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아주 근거리는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 렌즈는 원거리 시력이 가장 잘 나오는 렌즈입니다. 따라서 원거리를 주로 많이 보아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야간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된다던가 네. 골프나 뭐 테니스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연속 초점 렌즈가 적합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삼중 초점 렌즈는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가 잘 맞도록 고안된 렌즈인데 이것은 특히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독서라던가 바느질 같은 근거리 작업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렌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중 초점 렌즈는 삼중 초점 렌즈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모니터 보는 거리가 보통 60cm 정도 됩니다. 이 네. 거리에서도 잘 보이도록 포커스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네. 사중 초점 렌즈인데요. 네. 한 40cm에서 60cm 정도 거리에서 시력이 한 0.8 이상의 정도 시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만 보더라도 다초점 렌즈가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종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문의께서 직접 정해주게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MC분들도 들어오셔서 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네. 렌즈가 다양해서 맞아요. 네. 사실 환자분들은 더욱더 의학 지식이 없는 분들이신데 본인이 이거를 결정하시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해서 본인이 어떤 렌즈를 적합한지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자기 눈 망막 상태가 건강한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쪽 눈에 같은 렌즈를 했던 것이 그전 대세였습니다. 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우리가 옷을 맞추더라도 자신의 체형에 맞게 맞춤 정장을 맞추고 이런 게 있듯이 네. 인공 수정체도 자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맞춤 다른 종류의 렌즈를 섞어서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맞춤 백내장 수술이라고 이게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양쪽 눈에 다른 렌즈가 들어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되실 네. 수도 있는데 막상 실제로 보면 각각의 다양한 렌즈들의 그런 장단점을 보완해서 비교적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그런 시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것 네, 같은데요. 복잡합니다. 결국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병원과 의사의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실 밖에 아마 네. 없을 겁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예, 그런 안과를 백내장 때문에 안과를 선택할 네. 때 네, 이것만은 스스로 확인하고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체크리스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수술하는 병원이 이제 레이저 장비가 동반되어 있는 그런 백내장 수술 장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의료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일례로 한 20년 전만 해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되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아주 큰 수술에 속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보시면 개인 안과에서도 백내장 수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의료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좋아졌기 때문에 아, 수술 방법도 네. 간단해졌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수술 방법이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레이저가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네. 따라서 그런 인간의 실수를 레이저가 보완해서 좀 더 이제 일관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게끔 요즘에 개발된 수술 방법이라서 이런 것도 한번 환자분들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네. 가지 이제 렌즈를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자기에게 어떤 삶의 패턴에 맞는 렌즈를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 눈은 다초점 렌즈를 해도 잘 보일 눈인가 이것들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렌즈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내 눈이 백내장 수술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급하게 수술을 하면은 오히려 위험한 백내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라던가 네. 포도막염 같은 것들이 지금 아주 액티브한 상황이라서
수술하게 되면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전신 질환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뭐 네. 첨단 장비를 갖췄는지, 레이저를 네. 쓰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백내장 수술이 저희는 또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곤 있는데 의사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또 안과의 그 백내장 네. 수술은 현미경을 보고 하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수술이기 네. 때문에 술자에 따라서 수술이 복잡해질 수도 있겠고 또 시력의 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자주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이게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할 네.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궁금해하신 질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렌즈를 어떤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돼서 환자 개인 부담금이 한 네. 약 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 다초점 렌즈를 하게 되면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이건 보험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의 비용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건강 스페셜에서는 지금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안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백내장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과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저도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많이 겪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환자들 입장에서는 크든 작든 이게 수술이라고 하면 또 괜히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수술 후에 네네. 얼마나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수술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백내장 수술은 어떤가요? 백내장 수술은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일단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네. 백내장이 아주 심했던 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인 것을 느끼실 거고요. 네. 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최종적으로 한 2개월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시력이 완성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상으로 복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주일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눈에 물이 들어가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하는 이런 일상생활은 한 일주일 동안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그럼 백내장 수술 후에 또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점 주의하면 될까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먼저 수술 당일에는 한 2시간 정도는 눈을 감고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또 특히나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눈을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안대를 좀 착용하시고 약 일주일 정도는 주무시길 바라고요. 또 수술한 다음에 최소 일주일 동안은 금연을 하시고 네. 한 달 동안은 금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수술 초기에 이제 눈부심과 자외선이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는 목과 허리 통증 그리고 네. 안과 질환 중에서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고 나서도 저희는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